얼마 전은 커피숍에 가서 키오스크도 이용해 계산도 해봤습니다. 더불어 적립이란 것도 했고요. 그래도 아직 컴퓨터는 많이 어렵긴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든 노인들도 다 컴퓨터도 쓰고 한다는데 전 그쪽으론 영 젬병이에요, 사실. 겁이 많은 성격 탓도 있겠지만 평생을 꼬장꼬장한 남편 옆에서 길을 못 펴고 살던 습관이 아직 남아서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도중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 남편은 5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긴 해도 남편이 제게 참 잘했어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남자이긴 했지만 나름 세심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평생 한눈 한 번 안 팔고 저만 바라보면서 살던 남자였어요. 아들 둘 키우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 앞으로 물려주고 간 재산이 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재산과 죽은 남편에 얽힌 저의 신기한 경험을 좀 들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둘째 며느리에게 대피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보던 채널이라 그런지 좀 긴장되긴 하네요. 이 사연이 뽑힐지 뽑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5살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흔한 중매로 만나는데 남자가 인물은 별론데 참 성실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성실함 하나 믿고 전 두 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당시 방앗간을 했어요. 꽤 잘 사는 집 아들이었던 남편의 부모님이 결혼하고 차려주신 거였죠. 규모는 작았지만 남편은 꽤 성실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방앗간으로 출근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앗간에 작은 부엌을 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해결할 만큼 저희 둘은 참 열심히 살았죠.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았는지 운때가 잘 맞았는지 처음엔 작은 방앗간으로 시작했던 구멍가게를 조금 넓히게 되고 나중엔 떡집을 겸하게 되고 떡집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 주변 지역에선 꽤 이름 있는 떡집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소규모의 떡집은 곧 큰 상가 한 채를 통째로 쓸 만큼 커졌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밀려드는 주문의 가게는 북적이었고 저희 부부는 건물을 올릴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첫 건물을 올린 것이 첫애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으니 아마도 결혼하고 17년 되고서였나 봐요. 하여튼 저희는 그때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인부를 쓰긴 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과 맛이 다르기에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고 저희 떡집은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을 할 만큼 유명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건물은 한 채에서 두 채가 되고 두 채에서 세 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는 어땠냐고요? 성실함이 장점이었던 남편은 참 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낭만적이거나 자상하다거나 하는 것은 기대도 못했고요. 아침엔 일어나면 물을 떠다 바쳐야 했고 삼시세끼 꼭 같이 눈쌀밥을 대령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고생한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피곤하지라는 따뜻한 위로 한 번 건넨 적 없는 정말 가부작 그 자체인 남자였죠. 지금 생각하니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서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는 게 어디냐 하며 그 무뚝뚝함을 참고 살았던 세월이 참 기네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원하지도 생각지도 않던 방법으로 그 긴 세월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45살이 되던 해였어요. 무심하게 툭 제게 서리 봉투를 건네더군요. 여보,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퉁명스럽게 던진 말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엔 무슨 서류가 산더미처럼 들어있었는데 열어보니 대충 건물과 집 그리고 가게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놓은 문서였어요. 사실 어차피 요즘 같은 시대야 소송하면 그 재산 모두 분할받을 수 있지만 저희 때는 그랬나요? 그냥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그런 줄만 알고 살았는데 사실 이혼할 마음도 없었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이 제게는 큰 선물 같았어요. 마치 저를 믿고 한 사람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속뜻이 들리는 것만 같았죠.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고맙다는 남편의 무뚝뚝한 마음 표현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저는 그 서류를 적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우 왜 울고 난리야 하더니 제 곁으로 와서 그러더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애들 다 키우고 장가 보내고 나면
시골에 별장도 짓고 당신 좋아하는 채소도 키우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 더듬더듬 말하는데 남편의 딱딱한 마음속 진심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꼭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리 말하며 눈물을 닦고 환히 웃었죠. 그 후에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장성한 두 아들은 1년 텀을 두고 나란히 결혼하게 되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똑부러졌어요. 꽤 똑똑하고 야무진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워낙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아이였는데 성격은 좀 여우 같은 년이 있었죠. 가끔 와서 애교도 피우고 뭐 사달라고 어리광도 떨고 마치 막내딸같이 살가운 구석이 있는 애였어요. 반면 둘째는 좀 공 같고 수도분한 애였어요. 대신 묵묵하고 무거웠죠.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만큼 두 며느리가 참 달랐어요. 그래도 뭐 어때요? 어떤 며느리든 아들과 잘 살아주면 감사한 거죠. 저희 부부는 둘 다 내 자식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하고 제 자식처럼 아끼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둘째의 결혼식을 마친 날 밤 남편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거. 땅 샀어 전하도 오래전 일이라 까맣게 까먹고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뭔 말이에요? 우리 늙으면 집 지어서 내려가기로 했잖아. 그거 땅 샀어 아주 넓어. 곧 건축업자 만날 건데 평소에 당신 살고 싶었던 집이 있으면 사진이나 몇 장 보내보든가. 건축가한테 뭐 말이라도 해보게 무뚝뚝하고 거친 말 끝에 절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난 어디든 좋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집에서 살아요. 대신 나 마당에 작은 정자 하나만 지어줘요. 거기서 당신이랑 고스톱이란 치면서 살게. 남편은 쑥스러운 듯이 웃더니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네 일에 미쳐 사는 것 같은 남편은 거짓말처럼 가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 진짜 편안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행은 꼭 가장 행복하게 직전에 찾아오더군요. 바로 남편의 대장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선 손 쓰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편히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이라니 남편이 너무 가엾고 혼자 남겨줄 저도 너무 가여웠죠. 하지만 남편은 꿋꿋했습니다. 혼자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더니 덤덤하게 병원으로 들어갔죠. 병실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에게 그러더군요. 울지 마라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냥 좀 더 빨리 가는 거지. 난 남은 시간 자네랑 좀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어. 이렇게 우는 거 말고. 슬펐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눈물을 닦고 밝게 웃어 보였죠. 저는 남편을 옆에서 살뜰히 간호했어요. 늙은 몸에 지치기도 했지만 남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날 밤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절 부르더군요. 여보 준철이 엄마 전 잠시 붙였던 눈을 뜨고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늘 골골대던 남편의 컨디션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좀 기운이 나아요. 아주 좋아. 난 멜론 좀 깎아다 줘. 이 밤에 갑자기 무슨 과일인가 싶었지만 통 뭘 먹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음식을 찾으니 반가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유.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정성스럽게 멜론 한 통을 깎아와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멜론 한 통을 혼자 싹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입을 쓱 닦은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여보 나 죽으면 절대로 재산 애들 주지 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니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죽기 전에 애들한테 재산 양도하거나 낮아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왜요? 내가 그 고생한 게 다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새끼 여우들이 떼져 몰려와서 당신을 물어뜯더라고. 내가 영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내 말 듣고 그렇게 해. 이거 꼭 지켜야 해. 남편은 뜨뜸이직은 한제게 새끼 손가락을 걸어 약속까지 받아내고야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남편은 7개월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대화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줄 걸 몇 마디 더 할 것. 저는 정말 깊은 슬픔과 후회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지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남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렇게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간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한 달을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남편의 모든 재산은 공동 명의자인 저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큰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손에는 먹을 것을 잔뜩 들고요. 어머니 박수. 오냐 그래 우리 큰며느리 왔구나.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좀 살만함은 힘들고 살만함은? 힘들고 그렇구나 그렇지요. 안타까워하는 큰며느리에게 애써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동 들여다보지도 못했네. 그러자 큰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번에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네 조그맣게 뷰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죠 아이. 애가 지금 내게 돈을 가지러 왔구나라는 거로 물론 흔쾌히 줄 수 있었어요. 뭐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입가 돈 건강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남편을 보며 깨닫게도 했고 자식에게 부모가 뭐든 못 주겠습니까? 하지만 불현듯 남편과의 약속이 생각나더라고요. 절대로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라고 했던 제가. 잠시 머뭇대자 며느리가 여우같이 눈을 뜨고 그러더군요. 큰 돈은 아니고요. 한 3억 정도면 되거든요. 참 억이나 며느리 입에서 나온 거금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 몇백 판을 팔아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였으니까요. 네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건물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아마 현금도 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유산 미리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며느리에게 말했죠. 얘야 미안하다. 이건 내가 도울 수 없을 것 같다. 내 시아버지와 생전에 한 약속도 있고 3억이란 돈이 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직은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일군 재산을 쉽게 건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큰며느리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죽은 남편과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한 약속을 저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순간 얼굴이 굳었던 첫째 며느리는 곧 인상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마음은 또 추스르시는 게 먼저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 받아들여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이해주니 고맙다. 또 올게요. 어머니 식사 챙기시고 푹 쉬세요. 기분 상하지 않고 돌아가는 며느리가 어찌나 고맙던지 나중에라도 꼭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죠. 첫째 며느리가 또 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웬일이야? 큰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리고는 하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권이에요. 호텔까지 모두 예약했으니까 저랑. 여행 가요? 여행 내내 저랑 어머니랑 둘이만 여행. 간 적 없잖아요. 갑자기 이건 왜? 그러자 큰며느리가 곱게 눈을 접으며 웃더군요. 저번에 어머니랑 대화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래서 어머니 기분 전환시켜 드리려고요. 내일인데 같이 가세요. 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사별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여행이라니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죠. 어머니 저랑 가요. 내내. 그러나 큰며느리의 마음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했죠. 그래 그러자꾸나. 그렇게 3일 후 주말에 함께 여행 가기로 하고 큰며느리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참 그날 제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며느리가 찾아온 거였어요. 늘 묵묵하고 말이 없는 둘째가 왔길래 전도 반갑게 맞았죠. 그래 아가. 어머니 하며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어머니 잘 계시나 보러 왔어요. 그리 살가운 아이도 아니고 말도 없는 아이가 집에 찾아와 멀뚱히 앉아있더군요. 뭐 마실 거라도 줄까? 아니요. 어머니 할까 하세요 하면서요.
저는 좀 불편하게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된 제가 걱정되어 온 것 같은데. 돌려보내기도 뭐했죠. 전 둘째 며느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TV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는 그날 절 가만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뭔가 관찰하는 것 같다가 밤늦게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그래, 종종 놀러와네. 근데 어머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망설이더군요. 그래, 뭐 할 말이 있니? 둘째 며느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형님이요, 형님. 첫째 말이니네. 형님 좀 조심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큰며느리가 얼마 전에 제게 돈을 빌리러 왔던 게 생각나더군요. 이 속 깊은 애가 그걸 어찌 알게 되어 걱정돼서 온 거구나. 그제야 둘째가 왜 와서 하루 종일 제 곁에 붙어 있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무슨 소린지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 아신다고요? 응, 그래, 알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저 걱정 안 하고 갈게요. 그래, 싱겁긴 그렇게 둘째가 집으로 돌아갔고 전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큰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한 날이었죠. 곱게 차려입은 큰애가 절 데리러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그렇게 전 큰며느리와 제주도 여행을 했어요. 물론 마음 한쪽이 무척 무겁고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에서였습니다. 이틀간의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큰며느리는 아쉽다며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을 큰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되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 절대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큰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두 아들 내외가 찾아왔더군요. 저는 예고하에 없던 방문에 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저를 끌어안더군요. 어머니요. 그래, 이 시간에 너희가 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치매라는 게 사실이에요. 큰아들이 묻자 큰며느리가 눈가를 닦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제가 며칠 동안 어머니와 붙어 있으면서 목격한 건데 치마라니. 전 갑작스런 말에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잇고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일단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은 무슨, 우리 와이프가 이미 봤다는데 요양원부터 알아봐야지.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바지에 실례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셔서 놀라서 확인하려고 제주도를 함께 갔던 건데 역시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 너무도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치매라니. 본인은 자신 치매라는 걸 모른다던데. 혹시 그런 건가.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멍하게 자식들을 올려다보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울고 있고 둘째는 왜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런 제 형 내외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 일이 뭔 일인가 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신경 쓰세요. 재산이랑 뭐랑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짐에 놓이는 심신미약으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멍해져서 큰아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둘째가 바로 화를 내면 나서더군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치매 노인이라니. 아직 병원에서 판정도 안 났는데. 그리고 향수가 그 소리 한 날 와이프가 직접 와서 거의 한나절을 붙어 있었는데 그런 김에 하나도 없더랍니다. 치매가 왔다 갔다 하지 넌 뭘 안다고 난리야. 두 형제가 저 때문에 싸우고 난리더군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손을 내재하며 애들을 쫓아냈죠. 그냥 다 나가라. 나 지금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밀어내고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치매 가진 않은 거예요. 전바지에 실수를 한 적도 없고 하물며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적도 없었거든요. 순간 남편이 말했던 꿈이 생각났어요. 여우 새끼들이 내 살점을 다 뜯어먹더라는. 아무래도 큰 며느리의 소행인가 싶었어요. 돈을 내놓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제 재산을 빼앗아가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사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자식들까지 제 돈을 노린다니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이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의 납골당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나 어쩌면 조소 큰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몰아서 세 잔을 다 빼앗으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다시까진 나한테 이러니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엉엉소리 내서 우는데 갑자기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더라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죠. 저는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짓겠다던 양평 집터였는데 집이 모두 완성되어 지어져 있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부탁했던 정자도 앞에 예쁘게 지어져 있었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뛰어갔더니 남편이 거기서 화투를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서 배도 올려 알았어요. 저는 열심히 팔을 돌렸고 접점 끝에 남편에게 맞고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꿈인데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신이 나서 남편을 약 올리듯 말했죠. 아이고 여보 이것도 못해요. 내가 이겨버렸네. 어떻게 해.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줘야겠는데 이 여자가. 버럭 약이 올라 화를 내던 남편이 좀 입맛을 다시며 제게 묻더군요. 그래 소원이 뭔데? 전 길게 한숨을 내쉬고 라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 따라가게 해줘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 혼쭐 나려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목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저는 등줄이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탄하듯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울분에 못 이겨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지 자식들이 나를 재산 때문에 치매로 몰고 가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진짜. 난 앞으로 어찌 해야 되냐고요. 제가 그리 울부짖자 길길인 날뛰던 남편이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아직은 내 옆에 올 때가 아니야. 그럼 어때요? 나 치매라고 자식들한테 무한받으면서 더는 살기 싫은데 다 묘수가 있지? 남편의 말에 번쩍 눈이 의도군요. 묘수야 그럼 그리 말하며 웃는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난 건 그때였어요.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도 정자도 사라지고 제가 아까 울며 지쳐 잠든 남편의 유골함이 압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남편의 유골함을 쳐다봤죠. 여보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길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해준 의사 선생님을 찾았죠. 잠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더군요. 아이고. 형수님 오셨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바로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그렇게 자주 보고도 이렇게 큰 병원의 의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놀라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찾아온 이유를 말했죠. 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고 싶어요. 그건 왜요? 쓸 곳이 있어서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죠. 형수님 그건 너무 쉬워요.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 거요. 오늘 곧바로 검사하고 제가 손 쓰면 오늘 내로 검사 결과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치매 검사를 마쳤고 설마 진짜 치매라도 걸렸을까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내 심장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지는 당연히 예상한 바였죠. 전 치매가 아니었고 아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전 검사지를 들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인감도장과 건물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도착해 앉아 있는데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 여기 앉아라. 전 침착하게 놀란 둘째 아들 레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채의 명의를 둘째 앞에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사인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양평 땅만이 제 앞으로 남은 상태였죠. 어머니 이걸 왜 갑자기? 둘째네는 갑작스런 제 결정에 무척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꿈속 남편의 말을 다시 상기했죠. 둘째는 애들이 얕지 않고 착해. 게다가 애들이 강단도 있지. 내가 첫째를 염두에 두고 절대로 유산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우리 둘째에게 다 넘겨 첫째는 하는 꼴을 보니 이번 일 잘
넘어가도 당신 계속 괴롭힐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날 나보고 집에 와서 할 일 없이 있다간. 그날 말이야 내 어머니 그날. 혹시나 치매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니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몸둘 바를 몰라 하더군요. 저는 둘째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사실을 이실직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여 상처 받으실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도 못 드리고 저희도 소갈이 많이 했어요. 사실은 형님이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치매 걸리셨다고 집에 찾아갔는데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오시는데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라니.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평소 형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이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첫째 며느리가 절 찾아왔던 그날 제가 재산을 내놓지 않자 계략을 짠 거였던 거죠. 둘째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 어머니가 평소와 너무 다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형님이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요. 근데 또 제주도를 다녀오시고는 어머니가 치매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화가 나서 저도 정말 그랬구나. 그러자 둘째 아들이 불쑥 화를 내며 끼어들더군요. 근데 형도 너무 하잖아요. 형수님 말을 믿는 건지 재산이 탐난 건지 사실 먼저 어머니도 심해지기 전에 재산부터 어떻게 하자고 한 건이 형이에요. 저는 씁쓸하고 가슴이 찢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잘 들어. 난 이 재산 첫째 내줄 생각 추호도 없다. 다 너희 물려주고 죽을 거야. 대신 조건이 있다. 첫째 내에겐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마라.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무슨 재산을 주세요. 저희? 싫어요. 잔말 말고 받아. 나 어차피 죽으면이 세상 다 자식들 몫이야. 근데 첫째 애한테는 한 푼도 주기 싫구나. 이건 내 뜻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 뜻이기도 하다. 그리 말하자 둘째 아들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꿈에 나와서 이 방도를 알려줬다고 하면? 믿을 리 없을 테니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일단 두고 보자네. 형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아드님 부부 오셨어요.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심신미약 상태라 유산 상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둘째 내에게 넘긴 부동산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왔네요. 전화를 받은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꿈속 남편의 말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꿈속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우선 내 후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아 그게 제일 먼저여야 해. 그리고 곧장 재산을 둘째에게 상속해 아파트랑 양평 땅은 남겨두고 당신도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면 몇 주 후에 첫째 내가 들고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치매 진단서 들고 나타나. 그리고 모든 게 남편 말대로 되었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모든 것이 꿈속 남편의 말한 대로 흘러간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바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첫째 며느리의 고성이 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치매 걸린 노인이 유산 상속한다고 하는데 그걸 덥석 공중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 심신미향 상태 맺어진 계약은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요.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무실로 들어섰죠. 그리고 마지막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여기 있었구나. 제가 나타나자 첫째는 당황한 듯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치매 걸린 심신미약 상태면 유산 상속이 무효가 된다고.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울상이 되어 그러더군요. 네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세요. 어떻게 치매에 걸리셨다고는 해도 그 많은 재산은 둘째네만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사업한다고 돈 필요한 딸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딱 자르시더니.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은 니네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저 기억도 못 하시고.
봐주기까지 신뢰하시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딱 잡을 때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오, 그래? 전 여유롭게 웃으며 병원에서 미리 떼놓은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나 치매가 아닌데 치매는 내가 걸린 것 같구나. 제가 확인서를 내밀자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너 나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인데. 전 변호사님을 불렀습니다. 저 변호사 양반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데 며느리가 내 재산 노리고 날 치매로 몰고 가니 사건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재산 편취 목적으로 행해진 거짓말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들었니? 사기죄에 해당한단다. 제가 그리 말하자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제서야 제 앞에 납주급 들여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네. 엄마 저거 잘못했어요. 전 진짜 엄마가 치매 걸리신 줄 알고 그런 거예요네. 엄마. 어머니 제발요. 그리 싹싹 제 앞에서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사귈 죄로 고소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고요. 난 둘째네 재산 모두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변함없다. 너희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니들에겐 국물도 없으니까. 그리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실 한편으론 시원하고 한편으론 속이 쓰리더군요. 꿈에 나타난 남편의 묘책 덕분에 저는 제 재산과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고맙고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치매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첫째는 아직도 한 번씩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싹싹 빌며 울다 가고는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가끔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면 아직도 남편이 제 꿈에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죠. 여우 새끼들한테 살 뜯어먹힐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럼 전 됐고해요. 그래서 난 당신 곁에 언제 갈 수 있는데요? 그럼 남편이 그러죠.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눈을 감았어. 그거 다 하고 둘째한테 대신 다 받고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당신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와. 내일 저는 베개를 적시며 잠에서 깨어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또 꿈에 나왔어요. 양평집이었는데 정원이 아주 예쁜 꽃이 피었더라고요. 거길 거닐던 남편이 절 바라보며 환히 웃으며 그러더군요. 이 꽃이 당신을 닮아 아주 예뻐. 보험 가기 전에 한번 보러 와. 그날 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둘째 며느리의 차를 타고 그날 양평부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양평부지에서 놀라운 곳을 보고 맙니다. 언제부터 지었던 건지 다 지어진 새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다던 정자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었고요. 눈물이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을 때였습니다. 막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 밖으로 나오던 건축가가 절 보고 아는 체를 하더군요. 사모님 맞으시죠? 네. 절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신 사장님이 사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살 집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지어달라고. 정말 사진처럼 고우시네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마음 표현에 서툴던 남편의 진심을 이렇게 죽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꿈에 나타나 방도를 알려준 남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건물은 고사하고 지금쯤이 양평집도 큰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 있을지 모를 일이었죠. 전 아마 치매 노인으로 몰려 어느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전 남편에게 고마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만큼 눈물을 다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평집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인 옆에 냇가도 있고 앞엔 텃밭도 있고 이웃 주민들도 재미있어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절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저희 둘째네도 있고요. 남편이 날 위해 지어준 집에서 이렇게 한평생 남편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다가 남편을 곁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순간과 행복이 남편이 절 위해 마련해준 선물이겠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이 나한테 못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요. 나이 들어 주책인가요? 좀 부끄러워서. 서둘러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